1980년 7월 중순 미국 여름의 절정기였습니다. 나라의 나머지 지역이 더위와 싸우는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의 커니 켄와 벤투라 카운티의 법 집행기관은 며칠 강역으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은 7월 15일과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DNA 기술이 부족한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수사관들이 잔인한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980년대 캘리포니아로 거슬러 올라가 커니와 벤투라 카운티에서 얽힌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모래, 그리고 서핑, 황금 해안에서부터 화려한 도시들까지 캘리포니아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서해안주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1년 내내 매력적인 곳입니다. 베니스 비치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오후를 보내거나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산책하며 햇볕을 즐기며 유명인들과 어울리는 날을 보내고 싶다면 캘리포니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매력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 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7월 15일 아침 커니 카운티 델라노 오테라노에서 일하던 유지보수 작업자들이 또 다른 하루의 일과를 위해 아몬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13번째 나무줄에 가까워지면서 땅에 누워 잠들어 있는 듯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그들을 이끌어 더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살해된 여성 수사관들이 아몬드 농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지역을 차단했습니다. 여자는 라틴 아메리카 또는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즉시 알아차렸고 곧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타이어 자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버려진 미첼롭 맥주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농장에서 1시간 떨어진 레모어에 위치한 루비스라는 배에서 온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고 수사관들은 농장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들이 루비스에 파견되어 직원과 손님들에게 여자의 신원이나 수상한 활동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른 팀들은 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사관들은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된 사람들은 여자의 신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카운티 연관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시관들은 그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에 살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을 당한 후 칼에 찔렸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총 27번의 자상, 그중 18번은 가슴에, 9번은 팔과 어깨에 방어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가해자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상으로 그녀의 주요 장기가 찔려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지문이 채취되어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그녀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수사관들이 그녀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I love you Shirley와 Seattle이라는 문구가 적힌 하트 모양의 문신과 Mother와 I love you라는 문구가 새겨진 두 개의 독특한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그녀의 배에서 수술이나 출산 후에 남은 것일 수 있는 흉터를 발견했고 엉덩이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다리에는 부상으로 인해 의족이 있었고 상체의 모든 이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성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로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루비스에서 온 것일 가능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검사관의 발견을 바탕으로 한 세부 프로필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녀는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체중은 52kg, 신장은 163cm였습니다. 그녀는 약간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확실히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한 번 출산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씨는 그녀가 워싱턴주 시애틀 출신이며 셜리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거나 그녀가 매우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은 핑크색 상의, 청바지, 흰색 신발, 파란색 양말이었습니다. 시신은 적절히 식별될 때까지 카운티 연관실에 보관되었고 그동안 커니 카운티의 제인도라는 임시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버려진 맥주병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해자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의 석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법의학팀은 또한 피해자의 옷에서 생물학적 물질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격 중에 전이될 수 있는 DNA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손톱을 잘라내도록 검시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DNA 프로파일링을 위해 보내졌으며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의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커니 카운티 제인도의 발견 3일 후 벤투라 카운티 인근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980년 7월 18일 웨스트레이크시에 있는 타우전드 오크스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문신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의 한 문신 예술가는 해당 문신 작업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문신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는 예술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지역에 큰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서를 따라 수사관들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예술가들을 신문한 후 그들은 그들의 제인도가 이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는 탐정들이 제인도가 캘리포니아 비살리아에 있는 시코이어스 대학 근처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납치되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언론을 활용했지만 커니 카운티 제인도와 달리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치과 기록은 여러 치과 연구소에 배포되었지만 여전히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는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희망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침부 테스트 결과가 역시 막다른 기림이 밝혀지면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부터 추출된 DNA는 기존의 범죄 프로파일과 비교하기 위해 COD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프로파일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1980년대에는 초기 단계였고 수사관들은 두 여인을 식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단서를 소진했습니다. 두 제인도는 카운티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수사관들에 의해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여성의 몸에서 발견된 DNA는 알려지지 않은 남성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두 사건을 별개로 유지하며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고 이후 30년 동안 수사관들이 사건을 인수할 때마다 DNA 결과는 주기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1980년 이후에도 범인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이제 용의자가 시스템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08년 커니 카운티 관계자들은 마침내 커니 카운티 제인도의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구금되어 있는 51살의 윌슨 초웨스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윌슨 클로드 초웨스트 주니어는 1951년 12월 2일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윌슨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으며 그의 부모는 항상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윌슨은 사제가 되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학생을 때려 가톨릭 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곧 어두운 삶에 빠져들었고 마약을 남용하고 그는 육군에 입대했지만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대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윌슨은 1969년에 결혼하여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행복해 보였고 딸까지 낳았지만 윌슨이 범죄 생활에 빠지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주요 범죄는 1977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윌슨은 로스앤젤레스의 도로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를 채 태웠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그는 그녀를 납치해 외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윌슨은 그녀를 공격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후 윌슨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도랑에 버렸고 그녀는 곧 의식을 되찾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윌슨은 검찰과 거래를 했고 1977년 11월에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 6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8월 석방된 지 2달 만에 그는 강도질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달 그는 비살리아에 있는 시쿼이어스 대학 밖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당시 지나가던 2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그의 계획은 저지되었습니다. 1980년 9월 그는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고 공격했지만 그녀가 결혼했다고 말하자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3가지 범죄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해에 그는 12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2004년 24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는 그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2016년에 또 다른 가석방 청문회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 동안 수사관들은 윌슨의 DNA가 커니 카운티 제인도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기소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커니 카운티 관계자들이 1980년 7월에 발생한 미제 사건과 윌슨의 연결을 확인한 후 벤투라 카운티 관계자들은 용의자의 DNA를 시스템에 있는 가능한 일치 항목과 비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2013년 1월 그들은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제인 도도 그녀의 옷과 손톱에서 발견된 DNA를 통해 윌슨 초웨스트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쪽 카운티의 수사관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유사성을 조사하면서도 두 사건을 연결하지 못한 채 수사해 온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DNA가 윌슨을 2건의 살인사건과 연결시켰지만 두 제인도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을 때 한 변호사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임 부검사 존 베릭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커니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제인 도의 살인 사건으로 윌슨을 기소하고자 했습니다. 살인법에 따라 나는 그들의 신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들은 이름도 모른 채로 정의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더라도 윌슨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베릭은 말했습니다. 윌슨 초웨스트는 2015년 9월 23일 법원 명령에 따라 벤투라 카운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카운티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 두 제인도와 벤투라 카운티 제인도의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 및 체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윌슨은 두 여성에 대한 공격과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베릭과 양쪽 카운티의 여러 검사들은 윌슨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18년 5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3명의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했으며 윌슨을 포식자 같은 성격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윌슨이 그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채 태웠는지에 대한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당시 10대였던 패트릭 스콧 벨이었습니다. 패트릭은 1980년대에 자주 초웨스트와 함께 지냈으며 초웨스트는 가족 친구였습니다. 패트릭은 윌슨이 알 수 없는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고백했으며 그와 그의 형제들이 윌슨의 차를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캐롤린 벨이 그들을 추궁하자 윌슨은 사슴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2013년의 인터뷰와 법정에서 캐롤린 벨 검찰은 커니 카운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버려진 맥주병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은 이전에 윌슨과 일치했으며 제인 도의 옷과 손톱에서 추출된 DNA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슨의 변호사인 앤드레 닌체프는 그의 의뢰인과 여성들이 합의해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약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윌슨이 벤투라 카운티 범죄 현장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가 지속된 2주일간의 재판 후 윌슨은 2018년 5월 30일에 두 성인 피해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미 태아 살인 혐의로는 그를 유죄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인용한 법률이 1994년 이후에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윌슨의 나이와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목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윌슨은 가석방 없는 연속된 2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 코코란에 있는 주립 약물 남용 치료 및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윌슨이 두 제인도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사관들이 그들의 이름을 되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DNA 분석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의 미해결 사건 수사관인 스티브 로즈는 수십 년 전 미해결 사건의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유전자 계보 검사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을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DNA도 프로젝트 DDP라는 자원봉사자 그룹과 협력하여 커니와 벤투라 카운티 관계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 DNA 샘플을 보냈습니다. DDP는 연쇄 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의 한 피해자를 긍정적으로 식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DDP는 벤투라 카운티 제인 도와 관련된 먼 친척의 위치와 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부 텍사스, 중부 멕시코, 북부 뉴멕시코,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과테말라의 원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DDP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가족들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수사관들은 제인도의 태아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내 중미 지역 사회와 연결된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수사관들은 그와 연락을 취하거나 제인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커니 카운티 제인도의 경우 회수된 DNA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사는 2019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DDP는 피해자가 엘버타, 캐나다 출신의 원주민 부모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너무 적은 수의 원주민이 유전자 계보 웹사이트에 DNA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DDP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원주민 혈통의 사람들이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DNA를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은 수십 년 동안 실종된 고모 셜리 수세이를 찾고 있던 바이올렛 수세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올렛은 2020년 2월에 자신의 DNA를 커니 카운티 제인도에 가까운 친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DNA도 프로젝트는 셜리 앤 수세이가 식별되었다고 2021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35살에 살해되었습니다. 셜리는 1945년 2월 6일 캐나다 엘버트에 있는 삼손크리 부족 보호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7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으며 모두 매우 가까운 가족 단위였습니다. 셜리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겨우 14살이었으며 이는 가족이 농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셜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보호구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까운 도시 에드먼턴으로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1963년에 아담 미쿠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격동 끝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세 자녀는 입양되기 전에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셜리는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없었고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견디기 위해 알코올과 약물 남용에 의지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엘버타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성격이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77년으로 그녀는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엘버타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지만 워싱턴주 시애틀의 친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셜리의 어머니가 딸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문신을 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셜리는 가족들과 편지를 통해 연락을 유지했지만 1980년 6월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밴쿠버 지역을 수색했지만 그녀가 사망했다고 믿고 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발견 후 바이올렛 수세이는 셜리를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할머니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2022년 5월 26일에 에드먼턴 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관이 가족에게 돌아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툴리강 툴리버 부족의 구성원들은 축복과 노래와 함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커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관계자들도 작별 인사를 위해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바이올렛에게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셜리 앤 수세이는 2022년 5월 27일 리버사이드 공동묘지에 있는 가족의 안식처에 묻혔습니다. 바이올렛은 이제 원주민들이 DNA 연구를 배워 자신들도 법의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원주민 가족들이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전자 계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록 1980년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수사관들의 열정적인 정의 추구와 기술과 DNA 검사 기술의 발전이 결합되어 살인자를 법정에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한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벤투라 카운티 제인도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결단력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족들에게 그들을 식별하고 닫는 데 도움을 준 기술의 발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이 다른 범죄를 보지 않았나요? 저는 이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